네, 반갑습니다. 류동관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는 그 앞에서 박계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한 그런 관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아래로 내려와서 미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국민들을 어떻게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북한의 공격 양상하고 화생방 물질의 거동, 그리고 예상 피해와 대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먼저 전례를 보면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뭐 용어는 많은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간혹 이제 방사능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그런 전쟁의 형태는 없었죠. 그래서 통상 방사능은 핵과 같이 해서 핵 및 방사능전,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학전 전례를 보시면 뭐 1차 세계대전 유명하죠. 그래서 12만여 톤이 14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사상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다음. 베르덩전투가 또 중요한 그런 참호전 전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녹십자탄의 디포스겐이라는, 그래서 전쟁용 독가스가 이때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1차 세계대전을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뭐 다른 특징들도 많이 있지만, 가운데 있는 공격 전술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가스를 혼합 사용하거나 또는 고폭탄과 가스탄을 동시 공격을 하죠. 또 재파식 공격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사용이 됐던 공격 전술입니다. 다음. 전례, 전간기 때도 그랬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 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중일 전쟁 때 일본이 중국군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화학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도 계속 이런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시리아 내전에서도 정부군이 반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생물학전 전례도 일본이 중국군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 공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한 황후독소 공격이 있었고요. 다음. 특히 그 일본의 공격은 731 부대를 위주로 해서 공격이 주로 계획되고 시행이 됐는데, 저기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도자기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들어내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다음. 아프가니스탄의 황후독소, T2 톡신이라 그런 건데, 이게 곰팡이에서 축출된 독소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작용제 하면은 살아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거만 생각하는데, 독소도 여기 생물학작용제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핵전은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체 피해, 그 당시의 인체 피해 사진 현상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 북한의 공격 양상. 다음. 앞에서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핵, 화학, 생물학 이미 다 공격할 준비는 끝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 화생방을. 제가 봤을 때는 핵무기는 개전 초부터, 아까 이용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전 초부터 쓸 겁니다. 왜? 아군의 지휘시설, 핵심 표적, 지하에 있는 벙커, 지휘소, 이런 것들을 저위력 핵무기를 가지고 지하 폭발 형태로 공격을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과정에서는 저공 폭발로 공격을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최후의 그런 순간에는 아마 지표면 폭발로 지역 표적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학무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전 초에 집중 공격을 할 것이고, 생물학 공격은 전쟁 이전에 은밀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저공 폭발이 뭐고 지면 폭발이 뭐고 또 지하 폭발은 뭐냐,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잘 비교를 해보시면 저공 폭발과
지표면 폭발의 차이는 후속 효과에 있죠. 낙진, 감흥방사선, 방사능 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공 폭발을 북한이 쓰겠다 하는 이유는 뭐겠냐? 자신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또는 자신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저공 폭발로 해서 후속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해놓고 대량 살성을 통해서 적의 무력화를 시킨 다음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겠죠. 지하 폭발, 저위력 핵무기를 가지고 핵심 표적 위주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최초의 대비를 할 때는 지표면 폭발, 가장 악조건인 지표면 폭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형태로 공격이 되느냐라는 것을 전쟁 중간에는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지도 않는 낙진을 대응한다고, 낙진 대비한다고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대책으로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물질의 기본적인 특성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질이 없어지지 않아요. 방사성 물질과 화학 생물학 물질이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적 중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은, 즉 제독제를 뿌려도 제독이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얘는 가만히 놔둬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화될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직접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즉 이런 방사성 물질은 가만히 놔둬서는 계속 방사성을 내기 때문에 그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감기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루토늄 반감기는 24,300년입니다. 무슨 얘기냐? 방사선이 나오는 능력이 절반이 되는 그 기간이 24,300년 후에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방사선을 방출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낙진에 포함돼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 물질들이 가만히 그냥 놔두면 가라앉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것이고, 도심 지역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저런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자연 지형지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뒤에는 회오리 바람이 일고 그의 건물이 쌓여요. 건물 앞에서 정면으로 바람을 받으면 건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즉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다. 높은 곳이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다. 아래라 그래서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시에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쌓여있는 그 낙진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찾아냈다면 그건 또 어떻게 제거할 거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지하 대피시설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2주 후에는 나오면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없다라고 확정을 짓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을 소개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 소개를 못 시킨다고 하면, 다음, 정 못 시킨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에 대피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게 좋겠지만, 그것도 대피시설 자체가 완벽해야지, 완벽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가 더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조시설에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거기가 더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낙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지하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또 콘크리트 건물이 안전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또 안전성을 많이 보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주민들을 안내를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건축법에 지금 현재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난안전구역에 30층 단위, 50층 단위로 해서 이 어떤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저런 공간도 우리 화생방 방호 기능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방어력을 갖출 수 있고 현실적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예상 피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핵폭발은 이렇게 초기 효과와 후속 효과로 나눠지죠. 화학 생물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화학 생물학은 초기 효과라는 게 없어요. 초기 효과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가죠. 다음. 아래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장 오른쪽이 10초입니다. 10초 안에 5가지 효과가 다 끝나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감마선, X선, EMP가 100만 분의 7에서 8초 정도 되면 나타납니다. 그에 뒤따라온 게 중성자선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열복사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초 좀 지나면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이게 10초 안에 다 끝납니다. 초기 효과는. 10초 안에 피한다? 못 피하죠. 피할 수 없어요. 아까도 박박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사일 경보 떴다. 3분 이내에 우리 낙탄될 수 있습니다. 5분 이내에 우리 지금 지역에 떨어질 수 있어요. 대피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대피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 초기 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니까 최대 20킬로톤, 가운데 그림 한번 보세요. 5.9킬로까지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이 서울 용산역을 중점으로 하면 아래로는 보라매역, 강남역, 한양대역, 위로 올라가서 서대문구청, 양화대교까지 저 지역이 다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정부기관, 서울시청, 용산구청, 군부대, 경찰, 소방이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을까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 뒤에 후속 처리를 해줘야 되죠? 용산구청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음. 저쪽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오른쪽 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폭발 후의 잔재물인데요.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황량한 벌판으로 폭발 후에 남았느냐? 콘크리트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우리 서울 시내, 우리 용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계룡도 마찬가지고, 콘크리트 건물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물들에 대한 효과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가 굉장히 큰 차이를 여러 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가사키의 하단 쪽을 보면 조준점에서 3km나 이격을 해서 폭발이 일어났고요. 또 나가사키는 히로시마가 평지인 것과 달리 구릉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피해를 덜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도 있었죠. 근데 왜 히로시마냐 나가사키였느냐? 그러면 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가 대도시였느냐? 아닙니다. 중도시였습니다. 우리 북한이 쏜다 하더라도 대도시를 위주로 쏠 것인지 소도시를 위주로 쏠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중도시였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다음. 군인들도 거의 소멸 단계에 가깝게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다른 임무가 군인들에는 부여될 것일 거고 여력이 없을 겁니다. 다음. 생존 사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낙진 후속 효과.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1초부터 낙진이 1분부터 낙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에 갑자기 그래프가 확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낙진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던 것들이 무거운 것들을 차례차례 떨어지는 거죠. 가벼운 것들은 멀리 날아가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서도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우리 한반도에 오느냐 안 오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때 많이 그렇게 언론에서 회자가 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오래 떠 있습니다. 낙진이.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다음. 낙진의 피해 범위, 아까 20킬로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경기도 광주, 용인까지가 피해 범위에 들어가죠. 다음. 자,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저 지역에 더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들어가 있는 사람도 빼내야 돼요. 통제 대책이 지금 돼 있습니까? 저 통제선은 누가 설정해야 됩니까? 군이 설정해야 되나요? 통제는 누가 하죠? 저 인력들은 어디에서 차출하죠?
차출하는데 필요한 그 통로는 누가 개척하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 결론입니다. 다음 일단 전쟁 이전에 모든 준비는 완료돼야 된다고 한 게 제 주장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정부까지 모든 준비가 다 완료돼야 되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 중칙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려움을 일단 근절해야 됩니다. 핵폭탄이 떨어지면 무조건 다 죽는다. 거의 한 7, 80%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육군본부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더니 중요 지휘자들께서 핵폭탄이 폭발하면 우리가 뭐 할 게 있다고 지금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맞고 죽으면 되지 않냐. 너무 많은 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그게 오히려 일반화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준비하면 살 수 있어요. 이런 근절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왜 피해를 저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피해가 우리한테 지금 제시가 되느냐? 그거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미국이 핵실험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핵실험했던 거는 네바다 사막에서 했잖아요. 건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막지대였어요. 그러니 그런 효과가 그대로 다 나타났죠. 그러나 아까 높은 건물,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게 있으면 차단이 되잖아요. 피해가 많이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대비를 안 하면 더 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무조건 그 피해만을 강조하니까 두려움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사항으로 보면은 이제 민방위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 있습니다. 민방위 하면은 국민들은 정부가 다 해주는 거, 군이 다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방위라는 것 자체에. 차제에 그래서 저는 이 민방위라는 용어도 좀 바꿔야 되겠다. 국민방어로 바꿔야 되겠다. 국민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있는 대비 또는 이 인력의 양성 중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은 현재 핵 대피 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현재 시설, 개인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부분 또 지하철 입구 어떻게 할 거냐? 구조만 바꿔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북한의 핵실험장입니다. 9번 굴곡이 졌죠. 그리고 동그라미 창문 부분에 보면은 버퍼존이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저런 구조 가지면 됩니다. 다음. 실제로 우리 법에서도 불꽃류 저장소 앞에 방폭병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공중폭발, 저공폭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면폭발은 수평으로 퍼져나가니까 건물이 앞에 있으면 방호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그 압력이 바로 우리 공중에서 아래 방향으로 쏘게 되면 건물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하철 입구 그대로 들어갑니다. 폭풍이. 앞에 막아줘야 돼요. 방폭병만 막아도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폭풍 차단에, 열 차단에, 방사선 차단에. 방폭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것도 우리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력전이 돼야 됩니다. 아까 박계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행안부, 국방부, 기타 뭐 여러 가지 부서들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가 그거를 총괄하고 누가 집결시키고 집중하고 컨트롤할 거냐?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각자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좀 크게 좀 쳐주세요. 대단히 아주 모범적인 발제자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도 1년에 많을 때는 뭐 4번, 5번, 보통 3 내지 4회 정도 이렇게 좌장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모범적인 발제자를 처음 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무려 4분이나 절약을 했고요. 또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동영상처럼 그렇게 듣기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문성 냄새가 물씬 나고요. 몇 마디 얘기가 굉장히 깊이 와닿죠.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우리 전투복 입으신 이 군 후배님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화생방 방호 사령관 하시는 분이 묻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단히 계급이 높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핵 이야기를 하면 야야 입 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러면 핵 터지면 너도 죽고 김정은이 죽고 다 죽는데 무슨 뭐가 필요해? 그냥 죽지. 방독면 쓴다고 안 죽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고 전문가이신 화생방 방호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 아니야. 준비만 잘하면 오히려 대부분 살아.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잘하면 많이 안 죽는다. 대부분 산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발제도 박기호 박사님 못지않게 정말 좋은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